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6년 서울시 관악구에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맙니다. 때문에 입학 예정이었던 90여 명의 학생들은 구로구 정진학교에 급조된 임시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동네 땅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었는데요. 21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그릇된 시각과 그리고 법률은 어느 정도나 바뀌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장애와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법률 멘토 함께합니다.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령정보관리위원회 김은관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는 이 장애에 대한 편견이 과거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고요. 네.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네. 장애인들을 보면 뭐 저상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장애인들 시설들도 많아졌다라고는 하지만 네. 인식 자체가 일반인들의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 장애인들을 뭐 편하게 바라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변호사님은요? 네, 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 거 분명하고요. 지금 인식 수준은 보면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네. 사실은 장애인은 약자라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와 모든 걸 갖고 있지만 약간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갖다가 제거해줘야 된다는 측면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인식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기는 하네요. 그쵸? 매우 많이 나아졌죠, 그래도. 그렇군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는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게 있죠? 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은 의료나 교육, 직업, 그리고 복지시설 이용 등 뭐 자립생활이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사실 다니다 보면 뭐 저상버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뭐 아파트나 건물 같은 입구 같은 경우에는 뭐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좀 변화를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그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을 위한 뭐 이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법으로 규제가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법이 나름 이렇게 규제가 웬만큼 완비가 되어 있는 거 분명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규제의 그 이후 단계에서 좀 섬세하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게 있는데요. 법 규정을 본다면 일반법으로 네.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공중 이용 시설이나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사로, 출입구, 복도, 화장실 등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들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요. 네. 하위 시행령의 시행규칙에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는 뭐 주택법이나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나아가서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각 지방 단체마다 이런 조례를 규정해서 장애인 관련 법률이 상당히 우리도 이렇게 완비되어 가고 있는 도중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제 실효성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 초에 지방에서 장애인들이 한 백화점 건물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백화점 앞에서요. 그 주요 내용을 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출입문이 무겁다. 그런데 고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출입문, 고정되지 않는 무거운 출입문을 휠체어를 타고 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혼자 네. 이동이 힘들겠죠. 두 번째는 휠체어길 대신에 리프트가 있지만 이 휠체어 리프트도 눈에 띄지 않아 찾기조차 힘들다. 일단 있지만 이용이 힘들다는 이야기겠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 화장실이 9층에 있는데 뭐 거의 보물찾기 수준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건물을 지을 때 뭐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사항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좀 법적으로 문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법 제도도 제도이지만 나가서 시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어머님께서 연로하시고 최근에 다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휠체어를 좀 사용해 보니까 네. 아까 MC가 말한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네. 불편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도 중요하지만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 진작에 고민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좀 대충 하는 그런 게 우리의 좀 인식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던 게 사실인데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17년 2월 에콰도르에서는요, 대선 투표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 대선의 특이한 점이요, 에콰도르에 전국 45만 명의 장애인 유권자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883명이 집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용지가 집으로 배달이 됐고 투표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집으로 방문해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비밀 투표의 원칙까지 지키면서 투표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능한가요?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거소투표제도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이나 병원, 아니면 뭐 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전용 차량을 마련해 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 용구를 마련하든지 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화 통역사 등을 투표소에 배치하는 등 뭐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투표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국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장애인분들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뭐 투표장이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다든가, 네. 그렇죠? 그런 네. 문제점은 좀 해결이 돼야겠군요. 그런 문제점은 조금 더 다듬어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장애인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곳곳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장애인들은요, 온라인 쇼핑몰 등 디지털 정보 이용과 접근이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불편인가요? 최근에 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부설된 네. 한국웹 접근성 평가센터에서 그러니까 주요 식품 쇼핑몰 10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그 재미난 결과 10개의 쇼핑몰 중에 9개의 쇼핑몰에서 네. 상품의 특징이나 구성 같이 기본적인 상품 정보를 그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회원 가입이나 검색 등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구매하는 게 그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정말 대충 만들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게 상품 확인을 못한다는 거는 아예 사실상 이 인터넷 쇼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네. 시도는 했지만 네. 아직은 완결이 안 된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뭐 이런 불편함을 막아줄 수 있는 법 같은 거는 뭐 현재는 없는 건가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있어요? 보면 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전기통신 사업자나 기간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는 통신 설비 이용한 중개 서비스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들어가 본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는 웹사이트, 그다음에 한국 수어 통역사, 음성 통역사, 점자 자료, 점자 정보 단말기 등등등 또는 이에 상향하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법 규정에서 제재 규정이 있어야만 그걸 따를 건데요. 보면은 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거나 이용할 기회조차 박탈한다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형이 해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차별형의 악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 처벌 단계로 가기는 악의성 인정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강제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정도로 하긴 하는데 결국은 이용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법을 좀 알아볼게요. 두 분은 혹시 이 수화 언어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는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이제 녹화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네. 한국 수화 언어법이 2016년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본다면 네. 그러니까 한국 수화 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네. 한국 수화 언어 발전 및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 수화 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네. 일단 제정이 됐고요. 예. 수화 언어 환경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연구, 그리고 국가 지자체의 책임, 한국 수화 언어 교원의 양성, 수화 언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 대해서 수화 언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청각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장애인 관련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장애인 직업 관련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갖고 있는 장애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직업군이 또 다 따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만화를 정말 잘 그리는 것도 봤고요. 정신지체 등급이 낮은 분들이 바리스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분들이 자기가 이제 배운 것들을 더욱더 꼼꼼하게 실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업 같은 이런 쪽에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좀 들었던 생각이 진짜 사람들의 선입견이 진짜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애인 의무 교육이 기업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해져 있죠? 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뭐 인사나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장애인은 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는 그 채용의 문턱이 좀 좁은, 그쵸. 높은 네. 그런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사업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공공기관, 그리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대상인데요. 해당 사업주는 2.9%에서 3.2%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해준다거나 장비를 지원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분들은 각종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업소에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 이런 판결이 또 실제로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안마사로 일을 할 수 없는 거냐. 맞나요? 네, 우리나라 의료법에 보면 현재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비시각장애인인 안마사가 안마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그리고 안마사로 일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사실 종종 안마를 받으러 가기는 하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다 불법을 자행을 하고 있는 현실인 일반 거죠. 네. 마사지 네, 이렇게 돼 있는 맞습니다. 곳이 다 시각장애인들이 네. 안마를 해야 된다. 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그리고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을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좀 첨언을 한다면 네. 이건 중요한 사안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도 안마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법에 의해서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는 일반인의 직업 선택에 대해 침해하는 부분이 명백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인이 이거에 대해서 위헌범 심판을 해서 헌재가 판단은 맞아, 일반인의 직업 선택이 일반인은 안마사를 못 하니까 침해의 부분하고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반면에 시각장애인은 생존권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이게 시각장애인 생존권까지 가지 않고 시각장애인도 무슨 경제적 자유라 그랬다면 이거 위헌 판결이 날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생존권이라 봤기 때문에 비록 일반인은 좀 차별을 받다 하더라도 이건 합헌이다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생존권을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네. 네, 강서구에서는요, 장애인 학교가 설립하는 것을 놓고 찬반 토론회까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아침에 등교 시간이 2시간 3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네. 뭐 일반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 왕복 5시간이 돼도 힘들 텐데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더 힘들고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법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가 필요하는데 세울 수 있도록 뭔가 보호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법 규정만 가지고는 네. 이걸 강행하기가 좀 틀림없이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법적으로 무슨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의 이해가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를 세워서 장애인들이 가까운 데를 이렇게 오고 가려고 하면 네. 그러면 그 뭐 서울시라든지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이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식을 좀 바꾸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 강서구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세요? 네. 네.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 과연 집값이 장애인들의 학교를 다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와 제 와이프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나가서 이렇게 시위하고 그 부모님들이 무릎까지 꿇었던 네, 사건이 봤어요.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운다는데 뭐 폐기물 처리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학교를 세운다는데 그렇게 격렬히 반대하고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네.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네, 않고 기사도 있습니다. 봤어요. 네.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학교는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이유가 되면 됐지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봤을 때 좀 배려가 많이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 지역에 그 김은관 팀장님께서 네.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네. 자, 오늘 장애인 관련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언제 누가 또 그런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은 장애에 대한 편견은 바로 자신에게 가진 편견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인데요. 장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분들께 혹시 두 분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앞서 계속 얘기됐던 내용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편견은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애인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선천성 장애는 15%, 그리고 후천성 장애는 85%가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에 대해서 내 일처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애인 아이들에게 학교가 이토록 간절한 이유는 그것마저 배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걸린 학교, 그리고 집값이 걸린 반대. 무엇이 옳고 그르고 판단의 결과는 다르겠지만 헬렌 켈러의 말을 빗대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과학이 거의 모든 악의 치료약을 찾아내긴 했지만 그중 최악에 대한 약은 찾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 네, 오늘도 장애인 관련법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풀어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20대 초에 직장에 취업을 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2년. 나정숙 씨는 이 회사에 다니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좋은 일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직장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직장 동료 호색한 씨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보가 요즘 피부가 많이 상했다. 그러게 회사 그만두라니까. 내가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아유, 왜 자꾸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 또리도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싫다고. 내가 좋아서 일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 당신이 힘들까 봐 그러지. 당신 문자 왔어. 내가 읽어줄게. 잠겨있네? 비밀번호 뭐야?
내가 나중에 볼 테니까 그냥 둬. 그날 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깬 남편 비참해 씨는 우연히 방에서 낯선 남자와 통화하는 아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워낙 잘하니까 꼬투리를 못 잡겠어. 나도 사랑해. 우리 이번 주말에 지난번에 갔던 곳으로 또 놀러 갈까? 여보, 당신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어머, 아니, 당신 안 잤어? 지금 내가 들은 이게 뭐야? 당신 바람난 거야? 기왕 다 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말할게.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뭐? 지금 장난해? 우리 또리는 어쩌라고? 비참해 씨는 부인에게 호 씨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지만 나정숙 씨는 비참해 씨를 버려둔 채 호 씨와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나 씨가 도망간 1년 후 비 씨는 이를 비관해 매일 술을 마시고 슬퍼하다 유언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이 불효 자식 같으니라고. 애미를 두고 먼저 가는 법이 어디 있더냐.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엄마, 아빠 없어. 그래. 엄마도 알아. 그래서 우리 또리 보려고 엄마가 왔잖아. 아,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게냐? 네가 감히? 당장 나가! 안 그래도 할 말만 하고 나갈 거예요. 장례 끝나면 또리 제가 데리고 갈게요. 아이는 엄마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리 아빠 집이랑 땅도 팔고 주식도 전부 처분해야겠어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온 거예요. 뭐라고? 누굴 데려가고? 뭘 어쨘다고? 아이고, 남편 새끼 버리고 딴 놈이랑 눈 맞아서 집 나갈 때로 언제고 이제 와서 뭘 달라고? 또리도 재산도 한 푼도 못 준다.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떠났던 나정숙 씨는 이제야 아이를 키우겠다며 비참해 씨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나정숙 씨는 비참해 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1번. 바람난 아내는 남편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으며 상속재산은 어머니와 아이에게만 상속된다. 2번. 외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내와 아이에게 상속된다. 정답은 2번. 외도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에게 상속된다입니다. 비참해 씨가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직계비속 또리가 있기 때문에 비참해 씨의 어머니 김학효 여사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요.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참해 씨의 유산은 배우자인 나정숙 씨와 직계 비속인 또리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